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국방 논평 꼭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날짜는 2022년 7월 4일이네요. 오늘은 미국 독립기념일인데 마침 미국 이야기를 좀 하게 됐네요.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은 며칠 전에 미 육군에서 경전차, 한 오랜만이죠. 미국 육군에서 있기는 했었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경전차를 이제 생산할 업체를 결정을 했어요. 그간에 여러 시험 이제 과정을 거쳤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경전차의 어떤 기술적 부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한테 가지는 시사점, 그리고 미국 내에 이제 육군에, 그리고 육해공군 전반에 있어서의 어떤 시사점, 이런 걸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디펜스 뉴스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제 계약을 알리는 기사입니다. 6월 29일이니까 얼마 안 됐죠. 그 제너럴 다이내믹스 지상 방산 부분이 있죠.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지상 방산 부분이 경전차 업체로 이제 선정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서 여러분한테 조금 이제 미국 군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위에 이제 국방장관이 있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우리처럼 3군이 있는데, 우리는 이 바로 밑에 3군의 참모총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군인 참모총장이 그 각 군의 통수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민간인이 가져요. 참모총장은 그 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육해공의 이제 장관이죠. 공군 장관, 해군 장관, 뭐 육군 장관.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육군 장관은 여자입니다. 여자고, 공군 장관은 제가 최근에 F-35건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프랭크 켄달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내용을 들어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육군에서도 공군의 프랭크 켄달이 하는 거 있죠. 지금 러시아와 중국과의 그 줄어든 전력 격차, 그거를 얼마나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원래대로 거리를 벌려놓느냐, 이것이 이 새 장관의 목표예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미군의 결정이 하는 방식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저도 뭐 여러 번 다루잖아요. 미국 기사를 인용하면서 오늘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런 느낌을 강하게 한 번 더 받게 됩니다. 자, 이제 경전차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두 업체가 처음에 몇 업체 있는지까지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네, 두 업체가 남아 있었어요. BAE 시스템, 지금 그림 속에 보시는 거, 그리고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지상 방산 부분, 그 두 업체가 남아 있었고, 각각 모델을 가지고 뭐 육군 차원의 검토뿐만이 아니라 실제 병사들이 공정사단의 병사들이 실제 활용하면서 그 피드백까지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BAE 시스템스가 낙오를 하고 제너럴 다이내믹스 제품이 이제 선정이 된 거죠. 예. 자, 그래서 미국도 이 점에 있어서 사실 실수를 좀 많이 했잖아요. 미국 육군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군하고 해군보다 혜택을 좀 덜 받았어요. 그만큼 비싼 장비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지난 한 1, 20년간 추진이 됐던 육군의 현대화 계획들이 거의 다 무산됐죠. 뭐 에이브람스 전차를 대체하겠다는 신형 전차, 그리고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크루세이드라고 기존의 자주포를 또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려는 계획, 그리고 이제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도 다음 세대로 개선하려는 시도, 그 위에 뭐 미사일, 뭐 여러 가지가 많았었어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었죠. 예. 그래서 육군력이 상당히 많이 약화되어 있었다. 이런 걸 이제 미국이 인정하는 분위기고, 그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급하게 나서고 있죠. 그래서 경전차라는 부분은 이게 이제 중국의 상황을 보면 잘 드러납니다. 땅이 넓죠, 중국은. 그래서 멀리 장거리에 신속하게 육지를 통해서든 항공을 통해서든 신속하게 보병 부대에 신속 파견군, 뭐 어떻게 보면 원정군의 화력을 지원할 수 있는 세력들. 이게 이제 08식 장갑차죠. 105mm 포를 장비하고 있고, 요거보다 약간 무거운 것은 33톤에서 36톤 가량 되는 15식 경전차가 있어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정군에게 바로 전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예. 우리도 보병 사단에 보면 전차 대대가 다 있잖아요. 이런 목적으로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보여드리는 경전차보다는 훨씬 센 전차죠.
그렇지만 우리는 국토가 제한돼 있고 중국은 멀리 보내야 되잖아요. 모든 지역에 촘촘히 군사력을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장거리를 이동해야 되죠. 육상으로든지 항공으로든지. 자, 그런 면에서는 이런 탱크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과 거의 마찬가지죠. 미국은 물 건너 해외에서 주로 작전을 많이 하죠. 최근에 상황을 봤을 때는. 예. 미국 땅에서 전쟁이 벌어진 적은 없습니다. 남북전쟁 이후에는. 자, 그래서 중국은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은 그런 준비가 좀 부족했다. 멀리 해외 원정군을 보낼 때 근접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스트라이크 장갑차밖에 없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 자, 중국의 경전차 같은 경우에 좀 전에 15식 경전차 같은 경우에 중국의 최신 수송기 Y-22죠. 이게 2대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속 대응군 성격에 부합하는 전차다. 여기에 맞춰서 디자인이 됐다. 전차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 육군이 결정한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경전차도 이런 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네. 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건 이런 게 있었죠. 스트라이커 M1128이라는 거, 105mm 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널리 활용되지 못했고 거의 지금은 이제 은퇴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그런 체계예요. 그래서 이번 새로 이제 채택된 대량 생산하기로 결정된, 그래서 업체가 결정된 이 경전차의 목적은 뭐 보병이나 또 신속 대응 부대, 뭐 공수여단 같은 게 되겠죠. 공정사단이나 이런데 현장에서의 화력 강화용으로, 예, 그들과 같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타이밍에 M1 전차를 싣고 바로 갈 수는 없죠. 소속도 다르고, 예, 그건 보통 기갑 사단이나 기갑 여단에 배치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보병 사단이나 공수 여단에 바로 명령 계통에 들어있는 그런 장갑차가 되겠죠. 경전차는 그런 면에서. 예. 자, 그런 거가 부족했다는 것을 미국이 인지를 하고 있었고, 약간의 땜빵용으로 있었던 좀 스트라이커의 화력 지원 버전 같은 경우는 성능이 만족스럽지 못했다. 뭐 이렇게 이런 공백이 있었다. 그걸 미 육군이 이번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M1120의 스트라이크 장갑차의 미국 전체 보유대수는 약 4,000대가 좀 넘는 것 같고, 그 중에서 M1128 별로 만족스럽지 못했던 105mm 버전은 약 134대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 500대 정도 생산한다는 것은 이 저 M1128이 하는 기능을 대체하는 정도, 그리고 플러스 알파 이 정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보병사단이나 공정사단용이 맞지 않겠느냐, 숫자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134대보다는 더 필요했을 거거든요. 예. 이거는 은퇴가 예정이 됐기 때문에 저 정도 숫자로 눌러져 있었을 따름이니까요. 미군 전체로 쓰려면 숫자가 훨씬 더 많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또 그런 짐작을 앞서 했던 짐작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수순이 되겠어요. 숫자를 이용해서. 아주 옛날에 아카데미 플라스틱 모델 조립하시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학교 문방구에 크게 전시되어 있던 쉐리든 공정전차. 이게 있었죠. 이게 경전차의 이제 시초죠. 미군으로 봐서는. 예, 가벼운 거죠. 알루미늄 차체로 되어 있었고, 예, 포도 큰 게 있었고, 미사일도 쏠 수 있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크게 만족스럽지는 못했죠. 그리고 이것이 사라지고 나서는 없었죠. 요번에 다시 등장한 겁니다. 마침내. 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기술적인 부분을 좀 알아보면은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거 보면은 우리한테 시사점이 많이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낙점이 된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장갑차에는 그 차체가 영국 AJAX 보병 전투차에 들어가는 이 차체를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게 영국의 AJAX입니다. AJAX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한화에서 만든 레드백 지금 호주에서 선전이 기대되고 있죠. 그거가 처음에 경쟁을 했을 때 초기에 AJAX 들어왔었습니다. 경쟁에. 예. 근데 최종 후보로 선정이 못 됐었죠. 그리고 AJAX에 들은 차체가 워낙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시범 운용에서 탔던 뒤에 성차병들이 병원 신설질 정도로 소음과 진동이 심해서 난청이 오고 이래가지고 그랬던 악명이 높은 차체입니다. 이런 걸 이제 돌이켜 보면은 이거는 이제 영국 제너럴 다이내믹스에서 만든 거였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우리 K9 같은 것도 차체도 수출하고 K21 차대도 이번 레드백 차대의 기본이 되고 이렇잖아요. 그 차대를 현수 장치하고 차대를 제대로 만드는 것도
보통 기술이 아니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이번 미국 것은 이 문제가 많았던 AJAX의 차대와의 개선형을 쓰게 돼 있어요. 개선형이니까 뭐 나아졌겠죠. 여기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AJAX의 그 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찾아봤어요. 위키피디아에 이제 그 AJAX 장갑차 자체의 연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료가 있길래 제가 가져와 봤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원래는 이제 스페인하고 오스트리아가 자기 육군의 IFV 보병 전투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같이 개발한 거예요. 이 차체가. 예, 그게 나중에 AJAX가 됐는데 AJAX가 된 것은 뭐냐면은 1990년대 초반에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이 두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기술을 확보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이름으로 영국이 보병 전투차를 만들 때 차대를 제공했던 거예요. 그래서 AJAX가 됐던 것이죠. 그게 이제 그 차체 이름이 그리폰 1이었어요. AJAX를 만들 때. 그리고 요번에 이제 미국 육군에 의해서 경전차로 낙점을 받은 차대는 그리폰 2예요. 뭐 개선형이나 뜻이겠죠. 이게 그리폰 3까지 있더라고요. 이 3는 뭔고 하니 미군이 곧 사업을 시작할 거예요. M2 브래들리 장갑차를 대체하기 위한 사업이죠. 예, 거기 우리 레드백도 아마 참여할 거예요. 미국의 오시쿠시하고 손을 잡아서 기간이 좀 있어요. 1, 2년 정도. 그거용으로 차대를 만든 게 그리폰 3예요. 예.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GD가 이 프로젝트를 따가지고 했기 때문에 M2 브래들리를 대체하는 그 사업에서 일단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보여요. 뭐냐면은 차들을 같이 쓰니까 유사한 걸 쓰니까 뿌리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실제는 좀 다르겠죠. 요구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운용 유지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조금 다른 측면을 보면은 이 포는 105mm 포를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XM35라는 형식이에요. 이건 새로 개발된 포인데 이 포가 뭐 저압포인지 아니면 기존에 쓰이던 전차포를 변경한 저반동포인지, 저반동포이면은 기존의 105mm 포하고 호환이 되는데 미국은 이미 105mm 포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M1A2의 최신 사통 장치를 같이 쓴다는 것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일본의 그 차륜형 장갑차 거기도 105mm 포가 들어가는 버전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저반동포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게는 약 38톤, 승무원은 4명. 이렇게 차체 크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승무원 숫자를 봤을 때 일단 뭐 자동 장전 장치 이런 걸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사양이 알려진 게 별로 없어요. 이거는 여러 언론을 통해서 조금씩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 언론에 나온 보도 자료를 보고 합당하다 싶은 것을 이제 취합한 자료임을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예. 제가 이걸 봤을 때 이 경전차의 가장 독특한 점은 이거였습니다. 하이브리드 추진이었어요. 하이브리드 추진. 그 위에 보면 이제 고무 궤도, 우리도 지금 예를 들어서 레드백에는 고무 궤도를 썼죠. 그리고 K9 장갑차에 K9A2라고 그러죠. 지금 개량형 좀 있으면 작업 들어갈 거. 거기도 고무 궤도를 쓰게 돼 있죠. 그리고 K21 우리 보병 전투 장갑차에 개량을 할 때도 고무 궤도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즉 고무 궤도가 괜찮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거는 최근이긴 하지만 우리도 익숙해요. 이제는 귀에. 그 다음 나오는 게 암 내장형 유기압식 현수 장치가 나오죠. 예, 이것도 우리한테는 익숙하죠. 이미 K2 전차에 이걸 쓰고 있으니까 공간도 줄이고 승차감도 훨씬 좋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야지에서 더 고속으로 달릴 수 있게 해줍니다. 예, 약간 AJAX 차체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데 진동과 소음으로 또 그런 부분이 특히 감안이 됐기 때문에 고무궤도와 암내장형 유기압식 현수 장치를 또 쓰게 된 게 아닌가 세계적인 추세이긴 합니다만 예.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저 뭐 고무궤도나 암내장형 유기압식 현수 장치 이게 아마 처음으로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제 기억으로는 영국 회사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 암내장형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영국에서 기술을 받으려고 했는데 가격을 높게 부르는 바람에 직접 개발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그런 것들은 눈에 익는데 처음 보는 것들 하이브리드 추진 이거는 향후 차세대 전차에서 하이브리드 추진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정도예요. 우리나라에는 이걸 요번에 적용시키겠다. 그래서 배터리가 충전이 돼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 하면은 당연히 포탑은
전기구동으로 돌립니다. 예. 그래서 엔진 시동을 걸지 않고 배터리에 있는 전기를 활용해서 포탑을 돌리고 사격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일정 거리를 작전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너럴 다이내믹스에서 이렇게 광고를 선전을 하는 거예요. 사일런트 스트라이크라고. 은밀하게 기습할 수 있다. 예. 이런 점은 상당히 돋보이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거기다 고무 궤도까지 장착을 했기 때문에 적에게 기습 공격이 가능한 부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기갑이라는 것이 엄청난 소음이죠. 그리고 캐터필드 돌아가는 소리, 멀리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점에 대해서 이런 새로운 시도를 했다. 예. 그리고 미군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지금 채택이 된 거거든요. 자, 이런 점은 우리도 한번 눈여겨보지 않을까, 우리 육군 측에서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세계 이런 분위기가 맞물려서 우리도 지금 작년 아덱스 2021에 현대 로템이 이런 거를 소개를 했죠. 차륜형에다가 105mm 포탑을 단 거. 우리 육군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서 로템에서 모델을 제작해서 내놨다. 재원도 있긴 있었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즉 우리도 관심을 표명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지금 대통령이 바뀌기 전이죠. 이전 정부고 지금 정부는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군의 운용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 하고 직결된 문제거든요. 이런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저중량의 보병 지원용 화기, 직사 지원용 화기는 신속 대형군이나 원정군에 필요한 무기 체계거든요. 대형 수송기도 필요하고,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뭐 C130 이런 거는 20톤까지밖에 못 실어요. 뭐 치누크 헬기 이런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예. 자, 그걸 신속 대형군하고 같이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공정사단 같은 거, 제2 신속 대형사단 같은 부대를 만약 해외에 보내야 된다. 근데 그들의 화력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자체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이 그런 작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했을 때만 이런 자체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거기에 앞서서 K21의 105mm 저반동포를 단 모델도 하나에서 선보인 바가 있었죠. 지금 아래쪽으로.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다룬 동영상이 있어요. 지금 잠깐 보여드리는데 뒤에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에서 미 육군이 이제 경전차를 오랜만에 이제 확보하기로 했고, 신속 대형군이나 원정군의 근접 화력 지원용으로 쓰게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면은 앞서 미 3군의 장관들에 대한 얘기를 드렸지만, 미 3군이 공히 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 그간 지난 한 20년간에 걸쳐서 중국과 러시아에게 허용한 그 전력 격차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그 사이는 미국이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업체 위주로 흘러온 게 컸어요. 그래서 단가가 높은 무기, 이문이 많이 남는 무기, 이런 것을 위주로 방탄산업이 꾸려져 왔거든요. 예. 방위태세를 구축하는 부분도 그렇고, 최고의 무기를 만들어서 뭐 저렴한 무기는 필요 없다, 이걸로 다 해결한다, 이런 입장이 있는데 그게 아님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가격 효율도 지금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운용 효율도 같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주기 비용을 계산하면서 접근하고 있어요, 미국이. 그리고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업체 간의 경쟁을 붙여서 설계에서부터 기획에서부터 제품을 만드는 데까지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들이 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여러 번에 걸쳐서 F-35에 대한 미국 공군 장관의 입장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예, 거기도 우리말로 하자면 칼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업체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 공군의 전력이 지금 구멍이 난 부분을 메꾸는 게 최우선이다. 예, 거기에 방점을 찍고 그 다음은 나머지는 거기에 부속된다. 업기까지 포함해서 육군도 이번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지나면 이제 장갑차 교체 사업도 바로 들어갈 것이고, 차세대 헬기 이것도 육군이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30년까지 배치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UH-60 대체하는 거. 그래서 업계에서는 기존에 팔리고 있는 비행기들을 조금 더 수명 연장을 하면서 조금 개량 버전을 내면서 버티려고 많은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 더 확인이 됩니다. 그 날짜를 지키려고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차세대 기동 헬기 같은 부분에서도 미국에서는 UH-60 신규 생산을 안 하고 생산 라인을 딴 데로 옮기고 있죠. 그래서 우리한테도 아파치 헬기의 생산 라인을 가져가겠느냐, 당신 해병대에도 필요하고 육군에서도 필요하다고 하니 이런 제안이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만큼 미 3군이 공히 긴장감을 확인하고 있어요. 해군도 여러분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제가 옛날 다룬 적도 있지만 그 사이 알레이버급 구축함을 대체하는 새로운 세계를 위한 투자를 했지만 돈만 수십조 원 날리고 아무 성과를 거두지 못했죠. 그게 뭡니까? 주말트급 구축함 하고 연안 전투함 LCS, 예, 다 망친 프로젝트가 됐죠. 예, 그래서 전력의 격차가 확 줄어들고 기존의 배들이 노후화되니까 알레이버급 개량함을 급하게 내놓고 최근에 이제 차세대 구축함 좀 보수적인 디자인을 가진 것을 좀 제시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육군 사단이 활동하는 데서는 이미 전차대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 점에서는 미국 보병보다 훨씬 셉니다. 예, 그래서 한반도 전장에서만 우리 육군 사단이 작전을 한다고 했을 때 뭐 추가적인 장갑 세력에, 기갑 세력에 지원은 필요가 없어요. 또 군단 내에 기갑 여단이 또 하나씩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들 자산을 배치시킬 수 있어요. 어느 사단의 특정 여단이 선봉을 맡는다. 거기에 전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사단 전차대대 그걸로 부족하면은 군단의 기갑 여단이 가서 도와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 내에서 작전을 한다면 우리는 그게 차륜형이든 아니면 장갑차 기반이든지 간에 105mm 근접 지원하는 세력은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예. 그런데 작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군이 그런 데 대한 관심을 표명한다는 것은 즉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전장이 한반도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그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방향성이 뚜렷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한테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원전군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속 대형사단, 산악여단, 해병대도 국가전략기동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예. 국가전력기동군. 해외에서 우리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에서 또 명분상 국제관계, 우리가 그런 작전을 요구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격이 올라가고 나라 순위가 올라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예. 지금도 이미 전체적인 영향력을 봤을 때 우리가 프랑스 수준은 된다고 보거든요. 프랑스 항공모함 가지고 있죠. 세계를 위한 명분으로 해외 활동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그 정도 수준에 이제 도달한 거예요. 그 준비를 해온 것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는 이 사안이 어떻게 개선될지는 모르죠. 예. 그걸 하나 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금년에 시작하는 대형 수송기 확보 사업이에요. 여기서 제가 몇 번 언급드렸지만 C130J는 지금 타당한 기체가 아니에요. 우리급의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대형 수송기로 갈아탔어요. 30톤급 이상으로. 예. 자, 거기서 우리가 어떤 항공기를 결정하나를 보면은 그게 우리가 105mm 포탑을 가진 차륜형 장갑차든 아니면 기존의 보병 전투 장갑차의 포탑을 바꾼 형이든 그것을 구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두 개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 예, 그렇게 보는 시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